네, 이번 시간은요, 생태계 평형에 대해서 다루는 단원입니다. 첫 번째,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 오늘의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선 먹이 관계부터 들어가 봅시다. 먹이 관계는 뭐냐면, 보시면, 먹이 사슬,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사슬들이 더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것, 그래서 먹이 그물,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먹이 관계, 이러한 범주를 이야기해요.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는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생물 포식자라고 하고, 그리고 잡아먹힙니다 피식자라고 하지, 이러한 관계를 표현한 건데, 그 관계를 두 가지 버전으로 먹이 사슬, 그리고 먹이 그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먹이 사슬 이렇게 표현하는 건 사실상 선생님이 이론적 생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각각가 위치마다 하나씩만 언급을 합니다. 즉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그리고 최종 소비자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사슬로만 하나 이렇게 연결한 거, 그래서 먹이 사슬. 상위 단계, 하위 단계 이런 말을 쓸 건데, 각각의 포식자와 그리고 피식자를요, 상위 단계의 소비자에게 먹히는 관계, 사슬로 연결한 것, 그래서 이론적인 것. 이렇게 먹이 그물은요, 다양한 생물들이요 함께 살아가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생태계다 이렇게 의미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 종류를 먹는단 말이야. 우리가 빵도 먹고 밥도 먹고 이런 것처럼 얘네들 1차 소비자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2차 소비자, 3차 최종 소비자 마찬가지죠. 생산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종류가 얽히고 설켜 있는 실제 생태계다 라는 거. 사슬이 여러 개고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산자부터요.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라고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최종 소비자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양의 생태계, 여기에도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건데요. 일단 요 용어 하나 더, 영양 단계라는 거예요. 한 생명체가 얘네가 먹이 사슬에서 또는 먹이 그물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이 관계도 됩니다. 먹이 사슬이나 그물에서 차지하는 위치예요.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각각의 단계를 의미하는데, 여기 해양 생태계에서 멸치를 보세요, 여러분. 멸치의 영양 단계. 영양 단계 몇 차냐? 라고 물어봤을 때 얘는 몇 차일까? 선생님 1차요. 네.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봤더니 2차요. 맞아. 얘는요 1차이자 2차 다 가능합니다. 물론 멸치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들도 그렇게 중복적인 상황이 될 수 있어. 왜냐? 실제 생태계는요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있다 보니까 하나로 딱딱딱딱 차수를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의 먹이 그물이나 먹이 사슬이 주어지지 않고, 예를 들어 그냥 고래 몇 차니 이런 문제는 낼 수가 없어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때그때마다 어떤 생물을 먹느냐에 따라서 1차도, 2차도, 3차도 이런 식으로 차수는, 즉 영양 단계는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 생태계에서는 딱딱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 상황에서 줄 거예요. 위에 먹이 그물, 먹이 사슬을 보고 판단하도록. 됐습니까? 생태계에서 물질과 에너지, 선생님이 요 전 단원에서도요 생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면서 물질과 에너지, 환경으로도 받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물질, 에너지 중요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산자가요 무기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합성해줬지, 스스로 합성하니까 생산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유기물을요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에 따라 소비자로 이동하죠. 그쵸? 이렇게 물질이 이동했는데, 물질이 이동한 요 유기물 말고 그때같이 에너지도 이동합니다. 그런데요 생물의 배설물과 사체 이런 것들을 다시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시켜주는 분해자도 있지. 그래서 무기물로 분해, 즉 환경으로 되돌아오는 이런 사이클에서 100%다 돌아오는 게 있고 일부만 돌아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가 조금 다르게 서술되는데, 일단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물질과 함께요. 먹이 사슬을 통해 이것도 먹이 그물도 괜찮고요. 먹이 관계. 먹이 사슬을 통해 상위 단계로 이동합니다. 상위 이렇게 이동하죠. 그랬을 때 상위로 이동하는데 에너지는요. 이동하는 물질이 다다다다 모습은 좀 바뀌지만 100% 다시 환경으로 돌아오는 거랑 달리 각각 영양 단계에서 사용을 합니다. 영양 단계가 뭐였어? 생태계에서 각각의 나의 위치, 내 위치에서 내가 먹고 자고 놀고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는 내가 쓰고 남은 게 위로 가는 거야. 이렇게 생명활동에 쓰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과정에서요, 열 에너지가 또 일부 방출됩니다. 이렇게 방출된 거 내가 받을 수 있어? 못 받아. 나는 하위 영양 단계로부터 하위 영양 단계인 소비자가 쓸 거 쓰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방출됐고 그 남은 것이 상위로 이동되기 때문에 전달받았기 때문에 내 에너지 훨씬 더 하위보다 적고요. 나를 섭취하는 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계속해서 에너지량은요 감소할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됩니까? 즉 에너지는 100% 다시 돌아오는 순환의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얘는요 흐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흐른다 이렇게 서술어가 달라지는 거 이해하셨죠? 화살표가요 2개 나오고 또는 점선이나 실선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줄 건데 에너지나 물질을 찾으라고 해.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생산자부터 분해자까지 이렇게 환경으로까지 다다다다 돌아가는 요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물질 이렇게 에너지가요 열로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에너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오케이? 태양은 빛 에너지로 먼저 생산자에게 에너지를 주지만 방출할 때는요 이렇게 열로서 빠져나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서술형으로도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꼭 두 가지를 다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은 내가 먼저 사용을 하는 거. 그래서 생명활동에 쓰이거나 그리고 두 번째 열로 일부가 방출된다. 그 뒤에 남은 것이 상위로 이동 또는 전달. 이렇게 세 개의 포인트를 다 서술해야 우리가 감점당하지 않을 겁니다. 생태계에서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먹히는 관계가 쭉쭉쭉쭉 위로 가니까. 생물의 세포호흡으로요. 방출된 열 에너지는요. 다시 못 써.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계속 감소하거든. 그러면 선생님 언젠간 사라지겠네요. 태양이 빛 에너지를 계속 제공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에너지도 같이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태양의 빛 에너지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생태 피라미드 이게 두 번째 오늘의 주제인데요. 생태 피라미드 먹이 사슬에서 각각 영양 단계가 양으로서 이렇게 체크가 될 건데요. 그 중에서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의 양, 요것들은요, 생산자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면 이러한 피라미드 개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대표가요, 개체수. 다른 요소들도 많거든. 그런데 요 생물량, 그리고 에너지에 해당하는 요것들은요, 절대로 피라미드 형태에 안 벗어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모양은 있을 수 있지. 요렇게 됐는데 여기가 너무 얇아. 근데 여긴 더 얇아. 이러면은 이거 피라미드 개형인 거야, 얘들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요것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생산자부터 요거 체크. 우리한테 피라미드에 들어가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쓰라고 하는데 여기에 갑자기 에너지를 쓴다거나 이런 건 안 돼. 생산자부터 들어갑니다. 오케이? 요거 생산자부터요. 그러면서 우리가 안정적인 생태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정적인 이러한 생태계 그리고 이런 것들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 이런 것들은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형태의 피라미드 개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대표가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량이고 왜 그런지 밑에 보자. 안정적인 생태계, 안정한 생태계는요
그때 하위 영양단계 개체수가 상위 영양단계 개체수보다 많습니다. 그랬대요. 생물량. 일정 공간에 서식하는 생물의 전체 무게인데 이거는 건조시킨 무게야. 수분은 다 빼고요. 그랬을 때 생산자가 가장 많아요. 일단은 하나 개체마다의 무게 이거는 작을 수는 있는데요. 그 개체의 총 무게 이것은 생물량이라고 하면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 안정적이다라는 거. 에너지량은요. 방금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했어요. 하위에서 쓰고 그 다음에 방출되는 열 에너지 그거에 소모되고 남은 것이 상위로 전달되니까 이것은 점차 상위로 갈수록 감소. 오케이? 중요한 포인트. 상위로 갈수록 감소하는 요 피라미드 개형인 게요. 요 대표하는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량 요거인데요. 무조건 100%다라는 건 에너지량. 하위에서 무조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상위가 적습니다. 생물량이나 개체수도요. 이것도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안정한 상태를 피라미드 개형으로 설명하는데 간혹 이렇게 중간이 조금 이렇게 비어진 이러한 피라미드 개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는 항상 에너지로 찾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무조건이다라는 거. 그러면 안정한 건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생태계는요. 무조건 피라미드다. 그건 아니에요.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가 아닌 다른 개체 한 마리의 크기나 한 마리의 무게나 행동의 범위나 그리고 생물 농축도 이런 것들은 역피라미드 개형이지만 이게 안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럽니까? 토끼풀 하나 요만하죠. 토끼풀이랑 우리 사자, 호랑이 이랬을 때 당연히 한 마리의 크기 및 무게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 3차 소비자가 훨씬 큰 것. 그리고 행동 범위, 풀들, 즉 생산자들은 대부분 못 움직여. 그런데 얼마나 활발하게 소비자들은 움직입니까? 활동 범위는 더 넓지. 그래서 위쪽이 더 이렇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역피라미드. 그리고 생물 농축도는 뭐냐면 이거는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환경 오염이 일어났어. 그런데 체내에서 나쁜 물질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 것들, 중금속과 같은 이러한 오염 물질 중에 얘네가 기본적으로 모두 다 10에 해당하는 양만큼 오염도가 생겼는데 문제는 생산자를 먹어요. 그러면은 그게 안 빠져나가고 농축. 2차 소비자는 그것을 먹은 또 1차 소비자 또 농축. 3차 마찬가지. 더더더더 위로 상위로 갈수록 양이 증가하는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두 번째,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여기서 보시면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효율 이것도 조심해야 돼, 얘들아. 에너지는 정말로 이동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원과 산림과 해양에서 이동한 에너지 요것만 물어봤어. 그러면은 그냥 비율이 요거 제일 큰 거 요거 1등 초원 2등 해양 그리고 3등 산림 이런 식으로 에너지에 해당하는 양의 비율은 피라미드 개형이에요. 두께가 여기 조금씩 다르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효율에 해당하는 개형을 물어봤다면 얘들아 조심해야 돼. 효율은 뭐냐면 전 영양 단계로부터 현 영양 단계로 에너지의 총량을 비율로 구한 건데요. 그랬을 때 효율은 거의 유지가 됩니다. 수치적으로 보자. 생산자가 100에 해당하는 양을 가지고 있었어. 1차 소비자가 10만큼 받았대요. 그럼 몇? 10분의 1. 1차 소비자가 10만큼 있는데요. 2차 소비자가 1만큼 받았대요. 그럼 몇? 10분의 1. 1차 소비자로부터 받은 즉 1만큼을요. 3차로는 0.1만큼만 전달했대요. 10분의 1. 즉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 효율로 물어봅니다. 그럼 이동량과 달리 일정 수준 또는 상위로 갈수록 오히려 조금 더 증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이야. 에너지가 이동한 걸 물어봤는지 에너지 효율을 물어봤는지 잘 판단하십시오. 생태계 평형.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군집 구성이나 개체수 물질량 에너지량 요것들 그런 것들이요. 안정한 상태 평형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량은요 피라미드 형태가 안정하다 얘기했고요. 이런 건 종다양성이 높은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종다양성이 높으면 먹이 그물이 복잡한 거고 그러면 평형이 잘 깨지지 않아. 유지가 되거든. 우리가 이거 생물 다양성에서 다뤘었는데 시험 범위가 벗어나면 우리는 많이 또 까먹고 잊어버린 상황이 돼서요. 그때 내용을 좀 교과서나 이렇게 앞부분 확인해 보시고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라는 건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 그랬을 때는 유전적 다양성 아니고 생태계 다양성 아니고 종다양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 요거 좀 잘 체크하세요. 오케이. 생태계 평형이요. 어떻게 잘 유지가 되느냐. 절대로 깨지지 않아서 잘 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얘들아. 일부 깨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요. 자연스럽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거든. 안정된 생태계는 일단은 평형이 잘 안 깨져.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한 개체수가 확 증가하거나 확 감소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인간들의 도움, 인간의 간섭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간섭이 없더라도 먹이 사슬에 의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평형 상태를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요. 안정된 생태계는요. 대부분 먹이 사슬에 의해서 다시 평형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평형이 깨지기 전과 100% 동일한 상태로 완벽하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요. 파괴되기 이전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 이게 아니라 안정한 개형으로, 즉 피라미드 개형을 가지는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량이었다면 다시 피라미드 개형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생태 피라미드가 다시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요겁니다. 지금은 현재 평형 상태죠. 평형 상태가 예를 들어서 생물량이 111 이런 상황이었다 치자. 일부가 깨지고 다시 평형에 회복이 됐을 때 그때 요 피라미드에서 111 요게 된다는 뜻이 아니야. 이거는 똑같은 거지? 요게 아니라 개형은 회복했어. 그런데 55, 0.5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개형이 유지되고 다시 돌아온 거지 완벽하게 똑같은 거 아니다. 일단 요거 하나 챙기고 그 다음 들어갑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1차 소비자가 크게 증가했대요. 그런 상황에서는 생태계 평형이 일단은 깨진 거지. 생태계 평형 깨짐.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증가한 걸 줄 때 중간 상황으로 먼저 주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야 위, 상위 단계야 아래, 하위 단계가 다 변화할 거거든.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그러면은 누구한테 좋아? 2차 소비자. 왜냐? 2차 소비자들은 1차 소비자가 적당히 있기 때문에 먹이를 가지고 싸웠거든. 그런데 이제 먹이가 충분히 있으니까 싸울 일이 줄어들겠죠? 2차 소비자는 그래서 굶어 죽는 애들이 없어. 2차 소비자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생산자는 슬퍼져. 왜? 먹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얘로 인해서 많이 먹혀. 그러니까 생산자는 감소. 그러면 다시 1차 소비자가 타격을 받아요. 왜? 본인들이 많이 먹은 결과이긴 하지만 어쨌든 생산자가 줄었잖아. 그러면은 얘네들은 먹이가 줄어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감소해요. 그러면은 또 2차 소비자들의 먹이인 1차 소비자가 다시 감소한 거지. 결과적으로 2차 소비자 감소, 생산자는 증가, 생태계는 평형. 끝까지 잘 서술해야 돼. 회복이라는 단어를 잘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먹이 관계에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평형을 다시 잘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네 순서 나열하는 것들 또는 이렇게 증가 감소 판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잘 등장하니까 인과관계를 잘 이해하십시오. 환경으로 인해서 비생물적 요인으로 인해서도 평형이 잘 유지됩니다. 다시 회복이 돼요. 왜 그러냐? 한 개체구 내에서 개체수가 증가했대요. 그럼 밀도가 증가하지? 밀도가 증가하다라는 건
내가 혼자 방을 쓰다가 동생이 태어났어. 또 태어났어. 그래서 방을 같이 쓰라고 해. 우리 싸움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생활 공간은요, 좁아집니다. 감소해요. 그러면 일단 진짜로 싸우는 거 말고 얘들아, 진짜 싸우는 게 아니더라도 같이 붙어 있으면은 질병도 잘 서로서로 옮기고, 그리고 경쟁들이 심해질 수 있어서 개체수는 다시 감소해요. 적절한 개체수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인간이 도와줘서야 아니고 스스로 공간이라든지 이러한 환경의 변화 때문에 우리는 서로 적응을 해 나간 거야. 남극에 사는 펭귄은 먹이가 충분하대요. 즉 먹이 때문에 굶어 죽는 일은 없다 이거야. 그렇지만요, 온도 때문에 극심한 추위 때문에 개체수가 계속 무분별하게 증가하진 않는다라는 거, 일정 수준을 유지합니다. 다음에 회복 사례들도 종종 나오는데,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이렇게 넘어갈게요. 환경 변화 생태계, 당연히 서로 영향이 크게 주고받고 있는데요. 환경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크게 생태계가 영향을 받는 건 우리 생물 다양성과 요 단어는 관계가 깊다 그랬어.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 가장 큰 요인은 서식지가 사라져서야. 그런데 서식지가 사라지는 원인은요, 자연적인 것도 있고 인위적인 것도 있어요. 산사태가 났어. 그치? 홍수가 났어. 이런 식으로 서식지들이 파괴되고 복구되는데 시간이 또 걸리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합니다. 생태계 평형이 깨지면요, 결과적으로 생물 다양성은요, 감소해. 자연재해로 인한 거, 그리고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거. 최근으로 올수록 인간의 활동이 더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가 매치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무분별한 벌목부터요, 과도한 사냥이나 밀렵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무분별하게 세워진 건물, 이런 게 이제 도시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열섬 현상 이런 것들 익혀놓으시고, 그리고 환경 오염에 대한 건 중요하죠. 산성비 같은 거. 산성비가 내리면 당연히 토양도 산성화시키고, 녹조현상, 적조현상, 이렇게 바다의 해조류들이 이런 게 증식이 급증하는 것들. 그래서 녹조, 그리고 적조,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 그리고 기후가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가 뜨거워지는 이러한 기후 변화, 이런 것들로 해류의 흐름도 달라지고요. 생물종이 멸종하게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고요. 댐이나 간척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 인간들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서식지를 잘 파괴시키고, 과도한 사냥, 그리고 밀렵,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 범위에서요, 무분별하게 잡아들이는 남획이라든지 불법 포획이라든지 모두 다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요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느냐? 잘 노력을 해서 회복을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방금 이 페이지까지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회복도 하지만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위에 문제 상황과 연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 조금 까다로울 수 있고 매치하면서 보시고, 멸종 위기 얘네들을요 지정해서 우리가 천연기념물 같은 거 요거 오타가 났네요. 천연기념물로 지정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상황들 해당하는 거,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잘 매치하시고, 생태통로 그리고 하천복원 이런 거 잘 나옵니다. 생태통로는 얘네들 야생동물들을 이동해 제한이 생겨서 로드킬까지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서식지에 정확하게는 파괴보다는 단편화, 그거를 보완해 주는 거야.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멸종위기 생물종을요, 생태통로를 설치하여 보호한다? 아니지. 요거는 다른 포커스야. 이해할 수 있겠어? 이런 것들 잘 보시고, 하천 복원 이런 것들은요, 하천이요 잘 복원시켜주면 우리가 거기에서 얘네들이 서식지가 다시 확보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도시숲, 옥상의 정원 이런 것들은 아까 문제 상황, 무분별하게 세워진 도시 속 건물들, 이러한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는 요인이거든요. 이렇게 매치하는 것들을 연습을 하십시오. 마무리.
인간의 간섭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불필요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의 대표 케이스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미국에서요.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수 조절을 하자. 사슴의 포식자인 늑대를 사냥해도 된다. 이렇게 허용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단 늑대 사냥 허가 시점으로부터요. 사슴 개체수는요.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프 잘 봐야 돼. 그런데 늑대를 사냥했으니까 이렇게 늑대 수가 급감했는데 사슴 수는 증가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사슴 개체 수가요. 증가하고 초원 생산량이 감소가 된 거야. 사슴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사슴 수가 얼마나 조절될 수 있는가 요거까지 계산해내지 못한 후 많은 생산자를 너무나 많이 먹다 보니까 오히려 먹이가 부족해서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늑대에 의해서 잡혀먹는 사슴 마리수보다 생산자가 줄어들어서 자신들의 먹이 싸움 때문에 굶어 죽는 사슴의 수가 더 늘어났다 이거야. 오케이? 따라서 여기 지금요 1920년대 이후에 초원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사슴 개체 수가 급감합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 늑대 때문이 아닙니다. 즉 인간이 사슴을 도우려고 했던 이러한 행위, 인위적 간섭, 인간의 간섭이라고 표현하거든. 용어 좀 익히세요.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도와준 게 아니라 문제를 더 심각하게 평형을 깨트리는 이런 상황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인간의 간섭으로 생태계 평형이 파괴된 이러한 대표 예시니까 익혀 놓으십시오. 고생 많이 했고요. 이런 문제 잘 해결해서 다시 만납시다.